앞서 우리는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있어서 국경 관리는 결국은 이민 정책의 핵심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국경 관리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뭔지, 왜 각 나라에서는 이주와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근대국가 이후에 이주를 통제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국경 관리, 국제 이주에 따른 국경 관리의 경향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주 정책의 기본 인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시장의 논리, 자본주의의 시장의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익인데, 국경에도 관계에서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또 생산된 것이 국경을 넘어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국경을 넘나들 때에는 어떻게 보면 상품이 그 생산과 소비의 원리에 따라서 상품이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고, 또 자본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고, 결국은 노동도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는 거다. 그런데 노동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현대사회가 통제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약육강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쟁력 있는 것은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것은 죽는 거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상품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거고, 경쟁력 있는 자본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거다. 그러나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 같은 경쟁력 없는 이주 노동자는 결국은 국경을 중심으로 관리, 통제를 받게 되는 거다. 그러나 자본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비자 없이도 넘나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국경 관리 통제는 경쟁력이 없는 이주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현실인데, 이거는 아주 자연적인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국경 관리, 통제 이런 것은 현대 사회에 1990년 이후에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쟁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통제, 이것이 아니라 국제 이주의 관리 통제는 근대 국가가 나타나면서 나타났던 그런 그 현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경 관리는 결국은 사람이 이주를 하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가 개입하는 이것은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산물이다. 이런 것은 국제 이주의 원인을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원인으로 파악하는 국제 이주 이론에 기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에 있어서의 관리 통제,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이주 정책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국제 이주 정책의 핵심은 뭐예요? 이주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국경의 문을 넓힐 것이냐 좁힐 것이냐, 이것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주 정책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국경 관리 통제, 이것은
과거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나타난 근대 국가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근대 세계의 특정 공간의 분할과 국가 체제의 등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화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식민지도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나라가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단일 국가로 싱가포르 국가가 형성이 됐죠. 근데 이것은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본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서로 이렇게 다른 종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해방 이후에 싱가포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지금의 오늘에 이르러서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루안다 같은 경우는 후치족하고 투투족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쟁탈전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식민지했던 그 식민지 국가가 식민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함께 한 국가의 울타리로 놔서는 안 되는 종족들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그냥 나라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해서 결국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특정 공간의 분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아픔을 겪었는데 이런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이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사람들이 공간을 이동하는 어떤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것에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과거는 국경을 넘나들거나 이런 국경이 불명확 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들이 쉬웠는데 이제는 국경을 넘는 것 자체가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됐고 국가가 개입하는 데서 무조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제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국가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국경 관리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부족이나 종족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경 이주와 관련된 관리와 통제를 독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경을 이동하는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단과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주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대 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국경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에 의해서 보듯이 국경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것은 문서에 의해서 국경 관리가 시작됐다. 그래서 국가의 등장이라는 것은 폭력 수단에 대한 국가적 독점이다. 이게 이제 막스 베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근대 국가 이전에는 이제 봉건제와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영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병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경찰과 같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리력, 무기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군대, 경찰, 무기 이런 것들을 개인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무기를 이제 소유하기도 했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병들을 종족이나 부족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국가가 등장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국가가 다 다른 그 종족이나 이런 것들이 물리력을 갖지 못하도록 군대나 경찰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것이 국가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 수단에 대해서 국가적인 독점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주 수단. 국가가
국경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국경 관리의 모든 총책임을 누가 해요? 국가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 국가의 등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뭐예요? 폭력수단, 권력에 관련된 모든 것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경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경, 특별히 이주수단의 국가 독점, 이것을 통해서 국경 관리가 되는데, 국경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문서와, 다시 말해서 국가의 한 영토에 살고 있는 시민, 국민, 이것은 당신은 우리 회원이야, 우리 국민이야, 시민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어느 모임에 들어가려면 그 모임에 회칙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회원 가입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모임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그렇게 하듯이 회칙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서를 내고, 그 다음에 회원증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문서 관리라는 거예요. 문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나는 문서화되는 거예요. 신분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문서화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을 넘어서 이주 노동하는 사람들도 문서화되어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문서화되지 않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런 것을 서류화된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국가 관리에 의해서 이주 노동을 하고 했지만 합법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정식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비문서화된 노동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불법 체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긴 한데, 국제적인 용어로는 undocumented worker라고 얘기하는데, 문서화되지 못한 노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국제사회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록되지 못했다. 등록됐다라는 건 뭐예요? 문서화됐다라는 거고, 등록되지 못했다라는 거 뭐예요? 문서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 관리 통제의 시작은 뭘로 했다? 문서로 시작했다. 문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요? 어느 지역의 영주가, 어느 지역의 뭐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모든 것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문서에 대한 권위를 누가 가져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화된 형태로서 이 사람은 이주로 국경을 넘어서 이주해서 노동을 해도 좋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확인증이 뭐예요? 결국은 여권을 통한 비자, 여권과 비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서 형태로 그런 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그 이주민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데, 그 난민 인정받은 사람들도 역시 문서화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난민 인정, F1, F2 이런 이제 비자를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심사 과정에서는 G1 비자를 받는 거. 이거는 난민으로서 이게 자기가 문서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종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임시 체류증을 이렇게 종이 한 장, A4 용지 한 장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사나 이런 사람 단속됐을 때는 어떻게 A4 용지 한 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문서화되는 형태로서 관리 통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경 관리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민 정책, 국경 관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국가의 이주 통제 관리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경 관리하는 원리는 뭐냐? 국가의 다른 말로 하면 국민 공동체의 자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 생존에 필요한 경제 활동, 그리고 또 사람들의 동원,
뭐 관련된 그 인적 물적 자원들의 추출 관리 그리고 이게 경제적 배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초. 그리고 세 번째 그것과 관련해서 부족한 사람 그리고 부족한 물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받든지 아니면 과잉된 것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것들이 이주 관리로 이렇게 되는데 이주 관리의 수단으로는 등록, 인구조사, 여권, 신분증 이런 것으로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주 관리에 현대에 있어서 이주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국가 밖의 관리예요. 그래서 이주를 관리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국경선에서 공항에서 아니면은 그 항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지만 먼저 선행된 것이 뭐예요? 국경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국경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거리 통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통제, 국경 관리의 출발은 원거리 통제에 있는데 그 원거리 통제를 하기 위한 전속 기지가 뭐예요? 대사관, 영사관입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갈 때 그 사람들이 무조건 뭐 물론 이제 무비자 협정국을 갈 때는 무조건 이제 공항에서 이제 공항 심사대에서 심사를 하지만 이미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갈 때 내가 뭘 받아요? 비자를 받는 거죠. 비자. 바로 비자라는 것이 저 사람 상대방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이미 그 사람의 출신 국가에서부터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국가 밖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주 관리의 통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자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비자로 그렇게 비자를 해서 관리 통제를 하는 것이고 관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 권력을 통해서 단속, 추방 혹은 사면 이런 거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자에 의한 통제, 사람이 이동하는 그러한 그 관리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제 처음 출발은 1790년 프랑스 혁명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왕당파들과 또 권력층에 있었던 사제들이 프랑스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민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 남아있지 못하고 영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거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인 거죠.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서 난민들이 상층부의 그 정치 권력의 상층부들이 영국으로 난민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프랑스 혁명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고 왕정이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왕정이 다시 복구되니까 그 프랑스 혁명 시민 세력들이 그 지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히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시 어디로 도망가요? 프랑스에 계속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영국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왕정 복구 세력 중에 스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머트라는 사람이 영국에 통신을 보내는 거죠. 여기서 시민혁명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막아달라는 거. 그래서 영국으로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전에 영국에서 그 사람들이 영국으로 와도 좋다라는 이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받아주지만 승인서를 없는 사람은 그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미리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항구에서 여권을 소지하고 비자를 받은 그런 사람들만 오도록 배에 태운 것이고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정책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국경 관리의 처음 출발은 뭐냐?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정적을 제거하고 정적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의 통제 수단으로서 프랑스의 왕정 세력이 시민혁명 세력들이 영국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경 관리가 처음에 시작이 됐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범죄자의 관리 통제, 범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국가를 빠져나가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관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독일로 파견된 미국의 관리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독일 내의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계속 도망오는 거예요. 청교도들도 오지만 사실은 많은 유럽에 있는 범죄자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출신 국가의 법률적인 잣대를 피해서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기타 여기 죄수들이 막 이렇게 수배 중인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일에게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 범죄자들이 미국에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개인의 범죄 기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독일 내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 사람들은 범죄자인 경우는 비자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 내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줄 때에 범죄자 같은 경우는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범죄자들을 관리 통제하는 그런 경우가 됐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증을 들어와도 좋다라는 이런 허가증, 비자는 다시 말해서 국경을 넘어 들어와도 좋다라는 허가증이에요. 국경을 넘어오는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약에 배에 태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배에 해운사나 이런 데에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게 범죄자들이 이제 이주해 오는 것을 막으려는 이러한 정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남북 전쟁 관계가 있었고 또 이렇게 미국 내의 각 주 정부마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유럽의 어떤 지역은 프랑스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영국 사람이 많고 어떤 지역은 독일이 많고 그래서 그 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 집단하고 연결되는 출신국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적인 그런 경력 이런 가진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 관리 통제 이런 것들은 잘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국경 관리의 출발은 뭐예요? 정치적인 것. 두 번째는 사회적인 것으로의 범죄 관계 이런 것을 국경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과 관련된 국경 관리는 1882년입니다. 1882년에 미국에서 이게 법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은 뭐냐면 Chinese Exclusion Act입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 노동자로서 중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라는 그런 법이에요. 법 이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권, 비자를 소지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 중국의 정부 관리나 상인이나 유학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오지만 그 외에 이주 노동자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한 거죠. 특별히 1800년대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주 노동으로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가게 됐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쿨리라고 이렇게 많이 불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국제 이주 역사 이렇게 배웠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사탕수 농장 하와이로 가게 될 때 하와이에 가게 된 이유가 뭐죠? 하와이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중국인 노동자들, 쿨리라고 부르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대신 한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인 그거는 결국 뭐예요? 중국인 배제 법안에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은 그 중국인 노동자들이 그 미국에 몰려오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것이고, 역시 중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저 교통수단으로서 이게 해운 업체나 배 이런 데서 그러는 사람들 싣고 오는 것이 적발될 경우 그 해운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는 그 중국인 배제 법안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법안은 1943년에 폐지가 됐는데 이 법안은 사실은 인종적 편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노출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 관리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들은 어떤 거냐? 처음에 국경 관리는 뭐였어요? 이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너무 많은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상품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의미에서 국경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국경 관리가 처음에는 상품의 관리 조절이었는데 두 번째로는 노동력의 관리 통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노동부에서 주로 이제 이주 노동 관련된 국경 관리를 그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국무부에서 국경에 관련된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전 분야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국무부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국경 관리는 곧 안보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방위청에서 방위청이에요. 국토방위청에서 국경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정책적인 변화와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국경 관리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프랑스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범죄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독일에서 그런 것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의 수단으로 됐는데, 이러한 비자 제도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많은 그 국경과 관계없는 군대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재건을 위해서 군대로 왔던 사람들이 머물러서 자기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제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전쟁 피해로 인한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해요. 그 많은 난민들을 일일이 검사해서 너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종교나 신분이나 상관없이 국가와의 정쟁에서 발생된 이 난민들은 한꺼번에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자 통제 정책이 이렇게 조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그 사회주의권, 동구권이 붕괴가 되면서 세계 경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개가 있었는데 사회주의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자유주의가 1990년대 이후에 발전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주 노동자들은
그 나라의 기업의 자본의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쟁력 없는 사람들,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언어력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적당한 규모의 숫자가 넘어졌을 때는 쿼터에 의해서 관리 통제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이후에 세계의 국제 이주 노동력의 그 움직임은 관리 통제의 범위로 많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자와 통제 메커니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